네, 그럼 지금부터 전 유엔 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오준 이사장님의 기조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이사장님은 특히 SDG 채택 시점인 2015년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직을 맡으신 바 있어 SDG 이행에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연설의 주제는 SDG 2030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준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정부에 오래 있었는데 외교부에 통계청은 처음 와봤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훈 청장님과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또 통계청의 모든 또 통계연구원의 모든 간부님들 축사를 해주신 노도영 원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SDG 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기조 연설이라기보다는 뭐 기조 강연인데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세션에 발제가 있을 예정이지만 저도 발제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이제 발제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우리 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유엔 대사였을 때 SDG가 만들어졌고 또 그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제가 1년간 했는데 SDG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SDG 이행에 관한 회의를 매년 하는데요. 그걸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이라고 하는데 그 회의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HRPF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의 1회 2010년 회의를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한 30분 조금 넘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눌러야 되죠, 이거를? 저쪽을 가르쳐야 되나? 컴퓨터가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죠? 네. 먼저 이 SDG,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인데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단어에 사실 원래 중요한 단어는 이제 Development였지만 이 Sustainable이라는 형용사가 추가됨으로써 해서 지금 이제 요즘은 다 Development라고 안 하고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배경서부터 이해를 하려면 약간은 유엔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은 20세기 초반에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유엔 헌장 차터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첫 줄에 유엔 헌장의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 to save th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untold sorrow to mankind. 만약 우리가 유엔 헌장 서문을 쓴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인류 역사 발전의 이러한 단계에서 우린 이런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유엔을 만든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썼냐면요. 자기네 생에 두 번이나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다 보니까 우리 후손이라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세대라도 좀 그런 거는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념에서 유엔을 만든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후에 저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유엔을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그냥 명확한 침략 행위를 해도 유엔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도대체 유엔은 왜 만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화가 나시니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유엔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세 개의 필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필라라는 건 기둥이죠. 세 개의 기둥, 즉 평화, 개발, 인권, peace, development, human rights. 유엔 헌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닙니다. 유엔 헌장을 공부하고 분석한 사람들이 보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하자는 소리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peace, development, human rights가 유엔의 세 개의 필라인데 development는 개발이라고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하지만 저는 발전이라는 번역을 더 선호하는데요. 특히 지속가능 발전의 시대에서는 개발은 개도국만 하는 거다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발전은 선진국들도 발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더 맞지 않나. SDG 17개 목표를 보시면 그중에 몇 개는 오히려 선진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SDG 10번 불평등의 축소, SDG 13번 기후행동 이런 것들은 선진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전이라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유엔은 이제 지난 77년 동안 이 개발 분야, 발전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또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개발 협력이라고 그러죠. 개발 협력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런 월드뱅크나 이런 다자적인 개발 원조, 개발 협력 기구들도 유엔 시스템 내에 있으니까 이런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개발 개념이 이제 지난 77년간 진화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진화, evolution. 처음에는 개발, 발전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를 중심으로 이야기된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서 유럽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했고요. 유럽도 그때 전쟁을 겪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서 이 경제가 떠야 된다. 비행기가 뜨듯이 테이크 오프, 그 로스터의 이론 같은 게 있죠. 그런 거를 믿었고 그때는 그래서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1980년대가 돼서 특히 UNDP를 중심으로 해서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 개발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요.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 중심으로 가면 그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양성평등이 안 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성장의 과실은 남자와 소년들만이 갖게 된다. 사실은 과거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여성이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사도 여성이 하는 지금도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약간 이상하죠. 우리는 여성이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농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이 농사도 하고 집안일도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프리카 외교관에게 그럼 남성은 뭐 하냐 그랬더니 남성은 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성장의 과실, fruits of economic growth를 남자와 소년들만이 득을 볼 것이기 때문에 또한 부패하고 독재적인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는 엘리트들만이 성장의 과실을 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발전이 수반되지 않은 경제적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에서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덱스에 보시면 교육을 다들 제대로 받고 있나,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나, 이런 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지수들이 포함된
발전의 개념이 198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고 1990년이 끝나갈 때쯤 해서는 이 환경 문제, 기후 변화에 관한 기후 변화가 인간이 한 행동 때문이냐 아니면 자연의 어떤 주기적 변화이냐에 대한 논쟁이 2000년 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런 물론 요즘도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직도 인간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분도 가끔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체로 인간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환경, environmental dimension. 그래서 이 세 가지를 sustainable development의 three dimensions라고 합니다. 세 개의 차원,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어떻게 생각하면 environmental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구가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인류가 망하는 거죠. 이러던데 그거 맞는 말이죠. 인류가 망하면 도대체 발전을 해서 뭐 하나? 공룡은 지구상에 1억 년 넘게 존재했지만 지금 한 마리도 안 남았잖아요. 인간은 기껏 해봐야 100만 년 정도밖에 존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년을 넘은 공룡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100만 년도 안 된 인간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3디멘션 중에 요즘은 environmental dimension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반기문 총장님이 총장시 그런 얘기를 하셨죠. There is no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 개념이 세계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발전의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단순히 발전이라는 것이 잘 살고 싶다,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 과거에는 그런 발전의 개념이 많았는데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이라는 형용사는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형용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발전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발전이고 뭐가 없다. 우린 다 끝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이라는 형용사는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형용사입니다. 그 2001년에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설 때 전 세계가 흥분했고 유엔에서도 흥분해서 2000년에 정상들이 유엔에 모여서 밀레니엄 정상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라는 걸 만들어서 15년 동안 적용시키자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 MDG라고 그러죠. 이게 8개의 목표입니다. 이 8개의 목표를 보시면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약간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1번이나 2번이나 6번, 7번, 8번은 굉장히 포괄적인 골이고 포괄적인 목표이고 빈곤 퇴치, 양성평등, 무슨 이런 교육 포괄적인 목표들이고 SDG에도 다 반영됐죠. 그런데 3번, 4번, 5번은 3번, 4번, 5번, 6번은 유아 사망률을 줄이자. 산모 사망률도 줄이자. HIV 에이즈나 말라리아 같은 걸 퇴치하자. 갑자기 격이 안 맞는 것 같죠? 1, 2, 3하고 4, 5, 6은 격이 안 맞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4, 5, 6은 구체적인 보건과 관련한 통계 또는 지표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고를 만들자. 이렇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MDG는 UN 회원국들이 협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제프리 sak스를 포함한 자기 어드바이저들에게 이런 것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들어서 UN 회원국들이 다 박수치고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SDG는 협상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2015년 9월에 채택을 했는데 협상은 3년간 했습니다. 2012년서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협상을 해서 이제 2015년 9월에 유엔 특별총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제 보시다시피 17개의 목표인데 MDG의 2배가 넘죠. MDG는 8개였는데 사실은 제가 이 SDG가 채택되던 해 이미 그때 봄에 다 합의가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채택했는데 제가 그때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워싱턴에 가서 당시에 월드뱅크 프레지던트를 하던 김용, 영어로는 짐용 김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래 한국계죠. 그 김용 월드뱅크 총재를 만났는데 원래 그분이 과거에 WHO 있을 때부터 제가 아는데 저를 보더니 엠바서더 그분은 한국말을 안 하세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17개나 목표를 정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채택하겠다고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진짜 진지한 목표냐 아니면 political rhetoric이냐 정치적인 어떤 합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번 목표 2030년까지 빈곤 완전 퇴치. 그거 읽어보시면 완전 퇴치입니다. 빈곤을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2030년까지 빈곤을 완전 퇴치하냐. 인류가 살아있는 한 빈곤이 완전 퇴치될 수 있는 거냐. 또 17개 왜 8개였는데 17개 이렇게 많냐.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 목표를 넣자 누가 그러면 그래 그것도 넣고 그럼 이것도 넣자 뭐 이러다 보니까 많아진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포괄적인 목표, 야심적인 목표, 그러니까 설사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인류가 발전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어떤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 지금 넘기고 계시죠? 제가 누를까요? SDG의 특징은 보통 보편성과 이제 아까 저기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Leaving no one behind 이거를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모두 함께 가는 세상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Universality란 말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SDG는 개도국만 하는 게 아니다. 선진국도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다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게 유니버설리티고요. Leaving no one behind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뭐 나라마다 취약한 게 누군지 다르겠지만 빈곤층, 장애인, 여성이 취약한 나라도 있으니까 여성, 이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 챙기자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잘 살게 되면 그 사회의 나머지 부분은 뭐 볼 것도 없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자 이거죠. Leaving no one behind라는 건. SDG가 MDG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후속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MDG는 만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자들이 만들어줬으니까 잘 만들었네 이거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이런 계기가 MDG를 만들고 나서 4년 후까지 없었어요. 4년 후에야 비로소 가만있어 이거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서로 좀 토의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SDG는 그러지 말자. 우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평가회의를 아예 그냥 SDG에 포함시켜 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HLPF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회의이고요. 어떤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하는데 SDG는 유엔이 이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SDG는 유엔이 이행해 주는 게 아닙니다. SDG는 각국이 이행하는 것이고 유엔은 이행을 돕는 거죠. 이행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런 HLPF,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 같은 걸 해서 발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4년을 사이클로 모든 나라가 발표를 합니다. 그럼 유엔 회원국이 193이니까 1년에 한 4, 50개 국가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발표를 하면 딴 나라가 질문도 하고. 그러나 SDG 이행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SDG는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은 조약을 서명하면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만 SDG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HLPF를 제가 에코속 의장이었기 때문에 주재한 사진이고요. 그냥 자랑하려고 넣은 거고요. 잠깐 우리가 현 시점, 2022년 시점에서 SDG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제가 본 중요한 과제 7개를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를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이라고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한 도전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마치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강제로 기억시키듯이 코로나19가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장악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가 우리가 잠깐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 시한폭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뉴스를 보면 느끼시는 거는 그게 아니네. 서로 그냥 각자 도생, 자기네가 잘 살겠다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다.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만치 강력하지 않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난감한 정책이었는데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atriotism is the exact opposite of nationalism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내셔널리즘인데 그거는 애국심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럼 뭐야? 애국심이 아니면 뭐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마크롱이 대답은 안 했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다. 즉 퍼퓰리즘이죠. 자기가 당선되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미국을 사랑한다면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모범이 돼서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사실 오바마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은 거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 국가들을 막 몰고 가서 탄소 배출 줄이게 만들고 이래야 미국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그 반대로 했다 이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퍼블릭 헬스 크라이시스,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인데 이거는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게 온다고 그러고요. 뭐 뉴스에서도 원숭이 두창인가요? 뭐 그런 것도 지금 나왔다 그러고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글로벌 시대의 위기 중에 저는 불평등의 증대. SDG를 우리가 채택했을 때 SDG가 다루려고 했던 글로벌 챌린지가 많지만 그중에 딱 2개만 꼽아라. 그러면 이니퀄리티와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불평등과 기후변화가 SDG가 다루려고 했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IMF의 이런 성장 전망치를 보면 뭐 금년하고 작년에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성장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불평등은 큰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뭐 경제학자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옥스팸이 만든 자료를 보면요. 2016년인가 세계 62명의 부자가 세계의 가난한 절반, 즉 38억 명과 재산이 같다, 부가 같다 이랬어요. 그런데 3년 후인 2019년에는 62명 필요 없다. 26명의 재산만 합치면 가난한 절반과 같다. 그랬고 이거는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옥스팸 8이라고 해서 이제는 26명도 필요 없다. 8명 재산을 합치면 가난한 절반과 같다. 그래서 8명이니까 우리가 누군지 이름도 다 알잖아요. 이거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growing inequality가 문제입니다. inequality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inequality가 자본주의에서는 driving force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동력이라고. inequality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아끼고 악착같이 혁신합니다. 그러니까 inequality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 growing inequality. 그러니까 경제는 cyclical이니까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게 경기가 당연한데 이 inequality는 지니 개수를 보시면 지난 30년, 40년간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건 뭔가 there is something wrong. 제 생각엔 rules of game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경제학자들이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들어가고요. 기후변화도 큰 문제이죠. 기후변화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정부 여기 없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내놓은 우리 그 공약 있잖아요. 글로벌 국제사회 내놓은 공약. 우리가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내놓은 것보다 훨씬 진전됐습니다. 저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내놓은 우리의 커미트먼트는 너무 약해서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말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내놓은 거는 2018년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2030년까지 40%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그랬죠. 그건 굉장히 야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년이면 8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근데 40% 감축은 거의 절반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석탄 발전소 탁탁 빨리 바꾸고 닫고 매년 진전을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이든 윤석열 정부이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이 너무 고통인데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은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내놓은 것도 이 글로벌 이 트래커 저 웹사이트가 아주 좋은 웹사이트인데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에서는 우리나라 거를 highly insufficient라고 그랬어요. 새로 내놓은 거를 옛날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옛날 거는 논평의 가치도 없었고 이번에 새로 내놓은 걸 highly insufficient라고 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땐 그 정도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국가군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미중 대립 관계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슈일 것 같고 다섯 번째 키워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우선 유엔의 가장 약점을 아주 노정했습니다. 유엔의 가장 약점이 뭔가 하면 유엔을 만든 5개의 강대국들은 이 집단 안보, 유엔이 말하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제력을 쓸 수 있는 집단 안보의 칼날이 자기들에게는 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유엔 만드는 협상할 때 미국이나 소련이 거부권이 없으면 우린 유엔에 가입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가장 큰 약점인데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딴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유엔의 가장 큰 맹점, 약점을 보여줬고요. 저는 이 전쟁이 끝나고 야 이거 판을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논의가 일어날 거로 보는데 판을 새로 짜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상임이사국이 다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이제 난민과 불법 이민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세계화의 시대에 난민, 불법 이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세계화에 따른 어떤 당연한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까 제가 첫 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 많은 나라가 오히려 각자 도생, 내셔널리즘에 휩싸여 있고 퍼퓰리즘에 휩싸여 있어서 난민, 불법인 이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북한과 이란 문제인데 이거는 뭐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진로는 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우선 경쟁력 지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한 경쟁력 20등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즉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 국민소득도 2만 불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만 불에서 3만 불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것처럼 경쟁력도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 것이냐 중요한 이슈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문제지만 우리도 큰 문제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가버넌스에 저는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견 국가이고 대외 의존도가 70% 80% 이렇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그냥 미국부터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글로벌 가버넌스가 중요하고 글로벌 가버넌스에 기여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서는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제사회 SDG 이행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는 매년 SDG 리포트를 냅니다. 근데 이게 약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SDG 리포트는 유엔이 내는 거고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유엔이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띵크탱크가 내는 건데 SDG 리포트를 여기서 뭐 굉장히 통계청에서도 주목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빈곤층은 이제 그 전에는 하루에 1불 이하로 사는 사람을 말했는데 지금은 1.9불 이하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1불이나 1.9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인구가 다시 20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MDG 15년 하면서 그 최빈곤층이 익스트림 퍼버티가 반으로 줄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늘어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 1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뭐 교육, SDG 4번 목표,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학교를 못 가고 우리는 학교를 못 가도 원격 수업이라도 하는데 많은 개도국은 원격 수업도 안 되기 때문에 교육 단절이 생긴 거죠. 사실은 교육은 2년 동안 못 받았으면 그럼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윈도우가 있죠. 그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2년을 못 받았으면 야 그냥 5학년, 6학년 때 그것까지 다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작년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HLPF에서 그 VNR, Voluntary National Report를 냈습니다. 제가 아까 모든 나라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4, 5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북한은 6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한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게 북한 최성 대사가 하고 질문이 딱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쿠바는 북한 편이니까 북한에게 프렌들리한 질문을 했고 지금 저기 여자분은 송한나 연구원이라고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있는 분인데 저분이 전 세계 NGO를 대표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대답을 안 했는데 최성 대사가 30분밖에 안 되는 동영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제가 긍정적으로 한 거는 북한이 자기네가 어렵다. SDG 달성에 어려움이 많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코로나도 어렵고 제재도 어렵고 옛날 북한 같으면 SDG?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SDG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세계화 SDG 시대에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사실은 글로벌 거버먼트는 없잖아요.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주로 국제기구나 조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들이 막 각자 도생으로 우리부터 챙기겠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국가들 간의 합의에 기초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해져야 될 시기에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SDG 이행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사실 이제 세계 시민 의식,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그러고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유엔에서도 하고 유네스코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라도 말하자면 그런 각자 도생,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이 나오지 않게 다음 세대라도 좀 제대로 키워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계시민의식의 2대 핵심 요소는 Universal Value하고 Respect for Diversity인데 Universal Value라는 거는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인간인 이상 다 가지고 있는 속성들. 예를 들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은 좀 잘 살면 좋겠다.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어느 종교, 어느 인종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니버설 밸류로 존중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다이버시티로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는 히잡을 안 쓰는데 저 여자들은 왜 히잡을 쓰지? 저 사람들은 왜 음식을 저런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들은 맛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히잡을 쓸 것이다. 우리나라 김치찌개를 보면 외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이버시티를 존중해 주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 요소입니다. 끝으로 이제 여기 통계청에서 또 통계연구원에서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좀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포럼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구글에 들어가서 SDGs and Data를 찍어보시면 거기에 우리 통계청이 만든 SDG 데이터 플랫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SDG and Data를 찍으면 그게 나온다는 뜻은 한국만을 특별히 뭐 띄워주려고 구글이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17개 목표와 169개 타겟들은 전부 다 유엔 회원국이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를 할 때 어떤 목표들은 굉장히 어렵게 합의했어요. 또는 reluctant하게 합의했어요. SDG 10 불평등의 축소, SDG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엄청난 말하자면 싸움이 있었고 서로 이거 우리가 합의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이거 합의해 줘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아까 여기 축사를 하신 그 유엔의 스태티스틱스에서 만든 거예요. 합의한 게 아니고 국가들이 231개의 인디케이터들은. 그래서 이제 인디케이터대로 우리 각국은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인디케이터를 얼만큼 달성하고 있느냐. 어떤 인디케이터들은 좋은 인디케이터고 제가 보기에 어떤 인디케이터들은 이게 마지못해 만든 인디케이터. 좋은 인디케이터의 예는 SDG 5번 양성평등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아주 심플한 데이터지만 엄청나게 파워풀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국회의원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나라도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그러니까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있느냐는 거는 그 나라의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지수로서 아주 효과적인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인디케이터예요. 그런데 SDG 16번에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공무원이 당신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아니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나라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에 들어가서 지난 1년 동안 공무원이 뇌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한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 북한 완전히 SDG 16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인디케이터죠. 제가 볼 때. 왜 그런 인디케이터가 됐냐? 효과적이고 렐리번트한 인디케이터를 넣으려고 그러면은 회원국들이 싫어하니까. 처음부터 그 목표를 동의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가 얼마나 정부가 부패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퍼런시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데 지수 있잖아요. 그런 걸 쓰면은 많은 개도국들이 엄청 싫어하니까. 그런 효과적인 지수는 넣지 못했고 지난 1년 동안 공무원이 혹시 뇌물 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인디케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청 차원에서는 유엔의 인디케이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지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통계를.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실은 232개를 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취사 선택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게 더 렐리번트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서 그런 부분 옥석을 가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준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